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 수업 시간인데요.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과목은 총 6개 과목이 있지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닌 분야가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그래서 학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론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이기 때문에 어떤 암기법 위주의 학습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좀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좀 앞글자 따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론의 출제 경향으로 따져 본다면 앞글자를 따가서 뭐 어떤 암기법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최고 득점은 45에서 50점 사이입니다. 즉 암기법으로 공부하셨을 때는 그 점수만, 개론 점수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거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시적의 반대가 미시적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미시적인 학습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4년 이상 공부해도 그거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걸 모두 이해하고자 공부를 하신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 문장을 읽고 또 이제 기본서를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내용이 이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그 문장 표현 자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뭐 1월, 2월, 3월 거치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6개월 동안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질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뭐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동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체계가 잡히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에 저도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체계를 잡을 때까지 6개월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이건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 수업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뭔가 교재나 학원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에 무엇인가를 알아듣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알아듣고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 공부합니다 했지만 최소한 1년 이상 하신 분 아니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런 그 분야, 관련 분야의 전공을 하심으로써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빼고는 6개월 내에 어떤 내용을 알아듣겠다는 건 정말 욕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거시적 학습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을 해달라. 다독을 하는데 문장을 읽으면서 알아듣지 못한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어두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는 거. 두 번째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은 참아달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대부분 다 다른 방법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른 어떤 쉬운 방법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쉬운 공부 방법으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면 누가 이 시험을 합격을 못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뭐 민법이다, 개론이다, 공법이다, 이런 과목들이 어렵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혹에 자주 빠지는 것이, 이제 조금 암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점수가 잘 나와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다 싶은데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암기법으로 풀리는 문제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암기법이 통용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왜 그런 경우 있어요. 종류 물어보거나 순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40문제 중에 서너 문제는 있어요.
내 서너 문제 정도는 암기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문장 자체가 뭔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참아달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만 참자. 6개월 동안만 한번 이 학원을 믿고 선생을 믿고 한번 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모두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최소한의 고통을 통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요, 뭐 그다지 이렇게 큰 뭐 깊숙한 내용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착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아주 깊숙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론부터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문제의 절반 이상은요, 말뜻만 알면 맞춰요. 말뜻, 용어의 의미라고 하죠, 보통. 근데 그 말뜻은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신 채 그 이론적인 내용만 외우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내용은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걸 제대로 답하는 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주춧돌을 세우기 전에 기둥부터 세워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이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나한테 뭔가 나타난 효과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11월, 12월 달에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뭐 11, 12월 달에 뭐 기초적인 거 하는데 뭐 1월부터 하지, 3월부터 하지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옛날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에 어때요? 사는데 지장 없겠죠? 똑같습니다. 11, 12월 달에 이 기초적인 말뜻만 정확히 내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봐도 말뜻만 정확히 알면 50은 넘어가요. 근데 그 50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말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것을 등한시한 상황에서 어떤 고급이나 심화로 넘어가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살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11, 12월 달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컨대 뭐 부증성이란 말이 있다면 이 부증성이 어떤 뜻이야? 이거는 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론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 교재의 편제에 따라서 약간씩 순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교재는 아직 기초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요약본이죠. 그래서 제1편 부동산 총론이 나와요. 제목이 총론 나와 있죠. 그 맨 앞이에요. 제목에 총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끝나면 이제 순서만 말씀드리면 2편이 경제론이고 3편이 시장론, 4편이 정책론, 5편이 그 투자론, 6편이 금융론, 7편이 개발관리 마케팅론, 8편이 그 감정평가론 그래가지고 보통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8편 감정평가론이 보통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즉 15%가 감정평가론이고요. 나머지 7편까지가 85% 그러니까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론이 우리 수험생들께서 개론 되게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 많습니다. 예, 개론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옛말에 장난스럽게 하는 말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계산 없는 개론은 정말 고무줄 없는 팬티예요. 그만큼 개론 과목에선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공식이 그렇게 많아요. 공식이 뭐 보통 대충 따져봐도 한 60개 이상은 되는데 그 60개를 알아야 문제 한 10문제 풉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의 암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자체도 필요하지만 문제 출제 경향이 뭐냐면 공식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요.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그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공식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합하면 15문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 근데 처음에 공식 알려면 힘들겠죠. 그 고통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개론 점수 절대 60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 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를 따지면 오늘 가볍게 살펴보시게 될 부동산학 총론은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나오는 부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뭐 성격이라든지 개념, 분류, 특성 나눠가지고 한 문제씩 보통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경제론 문제는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경제론 문제에서 이제 함수값을 이용해서 가격과 양을 구하는 문제, 이런 계산도 있고, 또 탄력성과 관련된 계산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경제론에서 계산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 부분에서는 보통 2문제 정도, 그리고 정책론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정책론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 총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정책론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정책론 문제를 틀리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편 투자론인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아마 개론 교과서 전부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2파트가 있거든요. 그 앞서 제가 감정평가론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평가론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준에 맞게끔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워낙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5편의 투자론 부분이 공식이 그렇게 많아요. 공식이 그렇게 많고 또 표현 자체가 우리가 보통 썼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투자론. 그래서 그 투자론, 근데 문제는 개론 특징이 어려운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론이 적게 나오면 5문제고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계산 문제는 3문제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금융론 파트가 되겠죠. 근데 금융론 부분의 경우도 계산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근데 계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금융론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론에서 보통 개발론에서 예전 같으면 2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작년, 그러니까 요번이죠. 그 26회를 기준 삼으면 4문제나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개발이나 관리, 마케팅론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의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왜? 계산도 없고요.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이게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출제 비중은 개발론에서 2문제, 맥시멈으로 4문제까지, 그 다음에 마케팅론 1문제, 관리론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간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문제 정도.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다, 이렇게 비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보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정책, 금융, 투자, 간평. 근데 이 8개 파트 중에 그 5개 파트가 또 문장 내용이 어려운 파트예요. 정책을 빼고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제가 6월 달까지는 이론 수업하면서 모든 걸 다 반복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뭐를 포기하시느냐? 간평. 간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 예전 같으면 포기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간평에서 간평 3방식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계산들이 2문제 이상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간평 6문제 전부를 합해도 계산 문제 꼴랑 하나 정도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 정도는 우리가 포기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5문제는 뭐냐? 말뜻이에요. 예컨대 뭐 재조달 원가란 말이 있거든요. 그럼 재조달 원가의 뜻이 뭐냐? 이 문장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로 지금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간평도 굳이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7월 달쯤 문제풀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겠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60은 넘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 경제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계산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거든요. 그럼 경제론 문제, 총론 문제, 정책론, 그 앞에 시장론, 이 네 파트만 정확히 하더라도 근 한 18에서 18문제 정도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어렵다는 투자, 금융, 간평 요 부분에서 뭐 찍든 뭐 하든 간에 10문제 또는 대여섯 문제만 맞아줘도 합격점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은 무조건 그 학계론의 전반적인 체계를 내가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렵다 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예. 이분들은 이제 11, 12월 달은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3시간이잖아요. 3시간 앉아 계시는 게 정말 그런 지옥이 없어요. 허리 아프죠. 엉덩이 베기지요. 앞에서는 무슨 말 하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는 이게 4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업 끝나면 또 뭐 도서관에 가시든 독서실에 계시든 하루 종일 또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과목의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그 중개사 시험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는 머리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공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뭐 전공을 했건 안 했건 머리가 IQ가 높건 낮건 간에 그런 분들이 합격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라든지 희망을 드리고자 일부러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좋다, 뭐 기억력 좋다 이 순서로 따지면 20대가 전부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대, 60대는 전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합격률을 따지면 40대에서 50대 요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왜? 절박하거든요. 절박하고 내가 이걸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1년 내내 성실하게 수업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지, 머리 좋다고 뭐 기억력 좋다고 뭐 특히 제가 이제 20대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머리는 좋아요. 한 번 들으면 일주일 뭐 한 달 갑니다. 근데 그걸 믿고 자만합니다. 자만해서 책을 안 봐요. 뭐 들으면 다 알아듣겠거든요. 그럼 뭐 이거 공부해서 뭐 하냐 해서 놀러 다니고 이래요. 나중에 이 시험 보고 나면은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저 나이 많습니다. 기억력이 감퇴가 됐습니다. 애기 한 2명 키우다 보니까 안 돼요. 이런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그 1년 동안만 우리 서방님이 어떤 그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시면 최소한의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우린 1년 안에 끝내는 게 속된 말로 38광땡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수업 방식은요. 책을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안 보시고 싶으면 그냥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필기도 거의 없어요. 왜? 11, 12월 달에 무슨 필기를 하고 있습니까? 1월 달부터 필기는 들어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기본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밑줄 긁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셨을 때 여기는 기초서니까 기본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본서를 나중에 받으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뭐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밑줄을 다 그어 놓고 있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부러 내가 저거 밑줄 그는데 시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이 뭐냐 이것만 정확히 집중하시고 수업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해요. 자, 그럼 볼까요? 맨 처음에 부동산 총론인데요. 이 총론 파트는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았더니 일단 부동산 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학의 어떤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또는 어떤 이념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또 어디까지가 부동산이고 또 무엇이 부동산인가를 알아야만 부동산 학을 연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등으로 구성된 파트가 바로 부동산 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어느 교과서도 막론하고 똑같은 편제가 부동산학의 정의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정의가 뭐냐? 부동산학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일 것이며 또한 그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은 무엇들이 있겠는가를 따져보는 대목이라는 거죠. 보통 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학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되는 학문 분야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즉 좋은 관계에 있다면 개선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개선.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현재 관계가 좋다, 나쁘다. 안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면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집가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집가구, 고집가, 너무 땅값이 비싼 문제. 보통 집가구 또는 고집가란 말 씁니다.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투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요. 그럼 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 뭐 집가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는 뭐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동산을 A라고 보고 인간을 B라고 본다면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우호적인 좋은 관계에 있다면 양자가 결합이 되었을 때 토지 부족이나 투기 등의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 써야 되나요? 자, 여기 부동산이 있고요. 아니,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동산과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좋은 관계라면 얘네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과 인간이 결합됐을 때 토지 투기나 토지 부족, 집가구를 비롯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다, 안 좋은 관계에 있다. 안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호적이거나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갈등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때요?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면 그 악화된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하고 우호적인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어렵게 말을 쓴 건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바로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이 제고 높아진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능률성이 높아진다는 것까지는 그럭저럭 뭔 말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 부동산 활동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 조금 있다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랬을 때 그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동산 현상은 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 대상에 현상과 활동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건 부동산 활동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이 과연 무슨 말인가 뜻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제가 앞에서 강조를 드렸죠. 말뜻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말과 활동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통 이제 교과서라든지 시험에 나오는 지문 표현대로 바꿔본다면 부동산 활동이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장을 예쁘게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외울 수 없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문장으로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게 이 뜻이 맞아 틀려 요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지 저처럼 뭐 줄줄줄 이렇게 외워져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저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오면 저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세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행위합니까? 인간이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부동산이 대상이 되죠. 오케이? 어떤 대상이 되는 걸 나중에 민법에서 보면 객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객체가 무엇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면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말 돼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의 대상일 때 객체란 말 써요. 이런 말 받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처음에 그 뜻풀이만 해가지고 제가 쉽게만 말을 써드렸더니 이해는 빨리 하시는데 나중에 문장 해설 못 하십니다. 문장 해석이 안 되면요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아침 드라마 포기하면 저기까지 오셨어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합격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 풀려면 그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문장 표현의 의미를 전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 속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처음에 지금 주체나 객체란 말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객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게 한 2, 3개월만 지나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져야만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근데 부동산 활동의 뜻이 뭐라고요?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뭐 관리적 측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행위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부동산 투자란 말 쓰시죠? 투자하지요. 누가 투자해요? 어디에 투자해요? 그러면 투자라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고 투자라는 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아닌가요? 그럼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활동 아닌가요? 오케이? 자, 우리 건물 관리한단 말 쓰죠. 뭐 주택 관리한단 말 쓰죠. 관리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지요. 무엇을 관리합니까? 부동산 관리하죠. 그럼 관리라는 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리 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아닌가요? 그럼 그것도 결국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죠. 자,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뭐 택지 개발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개발 누가 해요? 인간이에요. 근데 무엇을 개발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택지는 명칭이 택지지 본질은 땅이잖아요. 땅은 부동산 맞지요. 그 누가 개발한다? 인간이. 근데 인간이 부동산을 개발하지요. 그럼 부동산 개발도 결국 어디에 속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처음에 하시냐면 부동산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등은 부동산 활동에 속한다라고 외운다고. 그걸 왜 외우냐 그 말이에요. 왜? 모음부터 알면 된다. 부동산 활동은 별거 아니야.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러면 그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고 그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굳이 다른 거 종류 외울 필요 없이 모두 어디에 속할까요? 부동산 활동에 속하지 않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주추도를 세우라고 한 겁니다. 기초, 말뜻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 내용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문제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말뜻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시하시고 대충 그런 게 있어? 무시하시고 이론부터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락은 10문제, 20문제 차이가 아니죠. 몇 문제 차이예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 한 문제 차이가 왜 발생한 줄 아십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분들은 그 한 문제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튼실하게 제대로 잡힌 분들은 비록 60을 맞든 뭐 62.5를 맞든 간에 뭐 간당간당 할지라도 정확히 두렵지 않게 그 점수를 얻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학이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과 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를 보다 능률성을 높인다는 게 뭐냐?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있는 분야가 학문이 바로 뭐다? 부동산 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 나오냐면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분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종합, 응용, 경험, 인문, 사회과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여기서 복합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전에 클 때요. 그 뭐 아빠 친구분이 놀러 오시면 왜 종합 선물 세트 이래가지고 과자 여러 개 있는 거 사왔던 기억 있죠? 있습니까? 그런 연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응?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럴 때 그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맛동산도 있고 계란 과자도 있고 외하스인가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말씀 듣고 맞아 그땐 그랬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종합이란 말 속에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 말은 부동산학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학문 체계가 아니라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분야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이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합과학이란 말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부동산 학자가 나왔는데 단일한 하나의 학문 체계이다. 곧다고 문장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부동산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문 분야가 세 분야가 있어요. 바로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땅, 그 다음에 건물. 이걸 부동산으로 하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염두에 두세요. 왜냐? 나중에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특성도요. 토지 특성, 건물 특성 나눠지는 거예요. 또 부동산의 분류 그래도 토지 분류, 건물 분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배우시기 이전에 이미 기초적인 소양,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왜? 땅과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냐 그 말이에요. 부동산인 거 맞지요? 오케이? 자, 그럴 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좋겠습니까?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좋을까요? 자,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전 절대 어려운 말씀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건물을 잘 지으려면 건축가라는 또는 건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만 건물을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건축공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실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뭐 어떤 그 법정 드라마 이런 프로그램 보시다 보면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그런 경우 많지요. 근데 특히 재산 싸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법 편취, 이거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거래 사고나 사기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응? 여러분 생각난 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돈이 되니까 그거예요. 그 돈이 되니까 이걸 우리 개론에서는 부동산은 일반 재화, 재화는 물건이거든요. 다른 일반 재화보다 고가품이다. 좀 고가성의 특성이 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권리도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속여서 불법적으로 어떤 사기를 벌이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다면 법적인 권리관계와 관련된 소송,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이 땅, 이 건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냐? 누구의 권리냐? 이거 밝혀줄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법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땅을 사요. 아파트를 구입하십니다. 자, 대부분 말씀으로는 뭐 그냥 살 집 구한 겁니다. 또 나중에 노후 대비해서 그냥 땅 사놓은 겁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요거 지금 한 평당 20인데 요 한 5년, 6년 지나면 한 평당 100쯤 되겠다. 팔아서 돈 좀 벌을 수 있겠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20만 원과 100만 원은 금액은 다르지만 만약 10년 전에 20만 원과 10년 지난 후에 20만 원은 돈 가치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20만 원의 값어치가 좀 더 높을까요? 10년 전 20만 원의 돈 가치가 10년 지난 지금의 20만 원의 돈 가치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어떤 착각을 많이 한다? 내가 지금 20에 사서 10년 후에 100 받고 판다면 난 지금 투자 성공해서 돈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왜?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돈 가치를 따져본다면 10년 전에 20만 원이 10년 지난 현재 100만 원보다 그 값어치가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한 투자 분석할 필요 있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뭐 아파트를 예쁘게 표현하면 공동주택이라는 말 쓰죠. 들어보셨어요? 뭐 단독주택 있으면 공동주택 그래요. 앞으로 정말 귀에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실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 핵가족화다, 뭐 인구 감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무슨 말씀 자주 들어봐요? 아파트 이제 무슨 값 될 거야. 이제 뭐 큰 값 없어. 앞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가지고 지금 벌써 보세요. 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값이 더 비싸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대형 평수가 왜 필요해요? 오케이? 그럼 대형 평수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뭔가 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대형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마음은 줄겠지만 소형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마음은 늘겠죠. 이걸 예쁘게 표현하면 대형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요. 그럼 어느 쪽의 값이 더 높아질까요? 그러면 이걸 수요 공급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수요 공급의 기본 개념은 경제입니다. 그럼 경제학적인 지식과 마인드가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을 안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지금 뭐 강조했습니까? 지금 제가 종합과학 얘기하면서
여러 개의 학문 분야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가 세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오케이? 이해 가시겠어요? 이때 법학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을 법률적 측면 또는 법률적 개념 그래요. 또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경제적 개념. 또 공학, 건축공학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측면을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요것은요, 종류기 때문에 악보를 잘 따도 돼요. 그럼 어때요? 법학의 법, 경제학의 경, 기술 또는 물리의 기, 합하면 법경기죠. 법률, 경제, 기술이니까 앞글 잘 따면 법경기죠. 지금부터 외우려고 들지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래. 지금 당장 요게 와 닿으면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법경기 맞죠? 그럼 몇 대 측면이에요? 세 가지죠. 그럼 예쁘게 보면 3대 측면이죠. 이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를 좀 이따 보실 복합 개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잠깐만 두 장을 넘겨보시면 16쪽 보실래요? 16쪽. 지금 제목 좀 보려고 그래요. 16쪽에 부동산 개념 나오죠. 나옵니까? 근데 그 바로 아래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요. 제목 나오죠. 아하, 복합 개념이구나. 그럼 이 복합 개념 말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 또는 측면이라는 3대 측면이 녹아 있겠구나. 느낌 와요?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내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나와요. 가로 1번에서. 오케이? 그거 잠깐 오른쪽 와보세요. 오른쪽 중간에 보면 가로 2번에 경제적 개념 나옵니까? 그 오른쪽은 그 17쪽입니다. 또 그 아래 가로 3번에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나와요? 보세요. 왜 그렇게 제목이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복합 개념이란 말 속에 법경기 3대 측면이 녹아 있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으니까.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말뜻을 정확히 알면 그 나머지 작은 소제목, 편제, 체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벌써 예측했잖아요. 복합 개념. 이제 앞으로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복합 개념이라는 말 나오면 자동으로 법경기가 튀어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법경기. 그럼 법경기가 나와야 되니까 작은 제목의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는 편제, 체계가 예측되는 거 아닌가요? 개론은 학문이에요. 체계입니다.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내용만을 암기하려고 달려든다면 그건 개론 공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이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암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용이 워낙 많아. 내용을 다 이해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계를 잡을 때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 6개월. 그 6개월에, 우리 옛날에 뭐 단군 이야기에서 그 얼마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 너 인간이 된다 이랬는데 호랑이가 못 참고 나왔죠. 인간 못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6개월 못 참으면 항상 개론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된다? 이놈의 개론하면서 점수 안 나오고 그 합격의 어떤 가능성도 옅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으세요. 6개월을 내가 견디겠다. 마늘과 쑥을 먹겠다. 그러신 분들만 공부 시작하시고 나는 그냥 어떤 뭐 대충 암기해서 대충 어떻게 찍든 뭐하든 60만 맞아 버리겠다 하면은 굳이 제 수업 만들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 수업 방법은 암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으로 오시죠. 그게 지금 종합과학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응용이다. 여러분, 응용이란 말하고 반대말이 뭐냐면 순수예요.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다? 순수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부동산이 분명히 성격상 응용과학 나왔죠. 근데 문장 속에 순수과학 그런 말 들어가면 읽기 중단,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제목만 먼저 보시면 지금 인문 사회과학이란 말이 있나요? 제목에서. 뭐 인문 사회과학. 그렇죠? 근데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연과학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학이란 말이 나올 때 문장 속에 자연과학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팁을 알려드렸더니 문장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자연과학자 있는 순간에 X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연과학, X. 뒤에 문장은 은 아니고. 이건 맞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세요. 뭐 하나 알려드리면 거기 하나의 힌트로서 나머지 문장 끝까지 보시고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연과학 X 해놓고 왜 답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제가 그래요. 문장을 왜 끝까지 안 보시냐. 특히 개론은요. 이놈의 말장난이 6개 과목 중에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개론에서 보통 이제 문장이 나올 때요. 여러분에게 이제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99%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맞겠지 하고 이제 심리적인 끈이 놓아졌을 때 그 마지막에 한 글자를 바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이건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한 글자를 바꿔내도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개론이 그게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든 모르든 책을 자주 읽고 많이 읽어보시라. 그게 뭐냐? 뜻은 몰라도요. 교과서를 자주 반복해 읽어보시면 교과서에 있는 그 어려운 문장 표현들이 뜻은 몰라도 자꾸 머릿속에 이런 말이 있어 표현은 익숙해질 거 아니냐고. 그 표현에 익숙해지는 순간 답을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다독하는 것이야말로 개론 학습의 출발점이고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볍게 사회가 뭐고 자연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사회과학이다, 뭐 사회현상이다, 뭐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사회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라는 말 자체가 뭐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므로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 문장 다 외울 필요 없죠. 핵심 키워드가 뭐다? 인간과 관련. 그러면 예컨대 이런 문장 어떻게 씁니까? 이제 과거 기출문제 지문에서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 한편 특수한 경우에는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OX. X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부분 맞았잖아요. 근데 만약 뒷부분에서 그냥 자연과학 그러면 그냥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가 드느냐? 그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장 만드는 최고봉이 개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모르면 헤매다 끝날 수밖에 없는 과목이 개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셔요? 어디 저 전보러 갔을 때 잘 못 맞추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